이 책에서는 살아갈 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살아갈 힘의 정의. 1. 두 발로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는 힘. 2. 자신을 긍정하는 힘. 3. 자신을 항상 연마하는 힘. 4. 자기 실현을 위해 도전하는 힘. 5. 의지력. 6.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힘. 7. 대자연을 경외하는 마음. 8. 전체 중에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위치를 확보하는 힘. 9. 인생을 즐기는 마음. 10. 감수성, 감성. 11. 독창력. 12. 결단력. 13. 호기심. 14. 하고자 하는 마음. 15. 인간적 매력. 16. 적극성, 행동력. 17. 활력. 18. 교섭력. 이 항목 중에서 1에서 11번까지는 1장에서 설명하였다. 12번부터는 7장과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1998년에 발표 자료에서 언급한 정의감과 윤리관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정의감과 윤리감은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그 틀에 따라 표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래 윤리관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단순히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충족에 의해 인간성이 함양되어 자연스럽게 발로되는 것이다. 그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살아갈 힘의 정의는 인간의 대뇌 중에서 파충류 시대부터 진화한 오래된 뇌 영역이 관여하는 능력과 자질만을 다룬다. 거꾸로 말하면 이성, 논리, 지식 등을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의 기능은 살아갈 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외부에서 강제된 틀에 따라 실행되는 정의감, 윤리관도 대뇌 신피질의 기능이 관장하는 표면적인 능력에 해당한다. 교육은 대뇌 신피질을 단련하는 교육과 오래된 뇌를 단련시키는 교육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그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대뇌 신피질만을 단련하는 학력 중심 사회에서의 교육은 이 책이 지향하는 교육과 매우 다르다. 이 책은 오래된 뇌, 소위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뇌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을 단련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영역이 관여하는 능력을 살아갈 힘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지 고찰하겠다. 7장 문자나 계산의 조기 교육은 불필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인생을 살길 바랄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심고 성공한 부모는 아이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부모나 우리 아이만큼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모들의 바람이 사회 전체에 쌓이면 우리 사회에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몇 개 되지 않는 의자를 가운데 두고 자리 차지하는 게임을 하듯 사회에서 소수의 성공자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극심한 경쟁에 몰아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한 명의 성공자는 성공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사회에서 성공자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실패자가 양산될 것이다. 성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의자에 학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경쟁은 수험 전쟁으로 바뀌어 자칫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괴롭힌다. 부모가 그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마치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일종의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 놔두지 못하고 공부시키기에 혈안이 된다. 그러나 조금 물러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은 노이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강요당하고 필기시험의 세계에 내던져진 아이들의 내면은 부모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몹시 비뚤어져 살아갈 힘이 부족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들에게 좋은 인생 따위는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또는 상상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주의 교육학의 계보에 속하는 위대한 교육자들은 모두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필기시험은 지식에 대한 기억력과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대뇌 심피질의 기능에 해당한다. 발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에 의하면 논리 조작은 대개 12세 이후, 개인차는 있지만 12세 이후에 발달한다. 이 시기는 형식 조작기라고 불린다. 인간은 태어난 직후에 감각운동기, 1세 반 이후에 전 조작기, 7세 이후에 구체 조작기 등으로 불리는 발달 과정에서 각각의 시기에 어울리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해야 한다.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말이다. 그 능력은 의지력, 결단력,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 창조력, 감성 등으로 일장에서 설명한 인간으로서의 저력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아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살아갈 힘과 관련이 있다. 또 생물 진화의 역사 중에 파충류 이전부터 발달한 오래된 뇌가 활성화되어 발휘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즉 아이들은 오래된 뇌의 능력을 발달시킨 후에 심피질이 담당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피아제는 발견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오래된 뇌의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성급하게 심피질이 담당하는 읽기, 쓰기, 계산 등의 논리 조작을 발달시키면 지능 발달의 균형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살아갈 힘이 약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토대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살아갈 힘이 부족하면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 인간주의 교육학의 계보에 속하는 교육자들은 거의 피아제와 동시대이거나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로 피아제의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피아제의 연구와 동일한 관점을 취하였다.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문자나 계산을 가르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아이들이 12세를 지날 때까지 일체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는 편이 좋다. 오래된 뇌를 기르기 위해서는 신체성과 정동, 예술적 감각 등이 중요하다. 교육은 예술이다. 지식과 기술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아이들 각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마음의 양식을 주고 다음 발달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루돌프 슈타이너. 슈타이너 교육은 지금까지 9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 뛰어난 인재를 많이 길러냈다. 이 교육은 가르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교과서는 없다. 가르치는 방법은 교사가 결정한다. 테스트를 일체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표가 없고 보호자에게는 산문으로 기술하여 통지한다.
에포크 수업, 즉 매일 2시간씩 3, 4시간 3, 4주간 연속으로 동일 교과를 배우는 수업을 말한다. 이 에포크 수업은 학생이 작성한 에포크 노트에 교사가 기입하여 학생 및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펜타토닉, 솔, 라, 도, 레, 미의 5음, 펜타토닉 피리와 리라, 즉 소형 하프인 리라, 우주와 공감하는 춤을 말하는 오이리트미,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속적인 선묘를 말하는 포르멘, 번지는 그림 등 모든 교육은 오래된 뇌가 담당하는 신체성과 감정 표현을 말하는 정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태어나서 7세까지는 모방을 통해 배우는 시기로 지식을 지나치게 공급하거나 논리 조작을 훈련시키면 의지 발달이 불충분한 약한 인간으로 자라게 되어 이를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다. 그린버그가 제창한 서드베리류 교육은 더욱 극단적이다. 테스트는 물론 수업 자체가 없다.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놀 것을 장려한다.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만 교사와 함께 수업을 기획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거의 놀기만 한다. 서드베리 학교를 견학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넓은 교내 여기저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쉬는 시간인가?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란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한다. 이 학교는 4세부터 19세까지의 아이들을 받고 있다. 설립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15세가 되면 완전히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일찍부터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던 아이와 늦게까지 하지 못했던 아이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사례를 보면 몇 년간 매일 학교에 가서 낚시질만 한 아이도 있다. 또한 10살이 되도록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고 한 자릿수 덧셈을 못하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충분히 놀고 자기 시간에 만족한 아이는 반드시 학습 욕구가 높아질 때가 생긴다. 그때 스스로 수업을 기획하여 공부하면 보통 수십 배로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도 괜찮은 이유이다. 반면에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필사적으로 취학 전부터 글씨를 가르치고 지식을 주입시키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아이가 글씨를 강제적으로 배우는 동안 다른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드베리 학교의 특수한 교육 방식은 널리 알려져 졸업생들의 삶과 교육적 효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책으로 출판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대학 진학률도 대단히 높아 8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게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일지망 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린버그가 말하기를 서드베리 학교의 졸업생은 대학교 접수기간이 지났더라도 대학 당국과 끈질기게 교섭하여 입학 허가를 받아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아마도 대학 측이 교섭 과정에서 그들의 다양한 매력에 이끌렸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 매력, 적극성, 행동력, 바이탈러티, 교섭력, 자기 긍정감 등을 갖춘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힘이 있다. 그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살아갈 힘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 앞에 붙들려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아이보다 서드베리 학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노는 아이가 훨씬 강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게다가 학력까지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인성교육 탓에 쉬는 날이 늘고 교과 시간이 적어져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은 한번 서드베리 학교를 견학하면 좋을 것이다. 수업 시간의 물리적인 양이 학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마인드가 문제이다. 게다가 아이들의 인생에 학력 등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살아갈 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표면적인 논의는 아이들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6장에서 인간주의 교육학 계보의 훌륭한 교육 이념들이 공교육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부모들의 일반 상식에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들이 참된 교육에 눈을 뜨기를 바란다. 지식은 인간 형성의 절대적인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식 습득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무의식의 표출인 놀이와 창조에 맡겨야 한다. 목공, 미술, 음악, 댄스, 희곡 등을 중시해야 한다. 문명국에는 실컷 놀면서 자란 아이가 없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주다. 알렉산더 수더랜드 닐 8. 몰입 체험의 권유. 좋은 교육이란 아이들을 가급적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서드베리 교육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침부터 밤까지 실컷 노는 아이가 높은 학력을 얻었다는 말에는 공부가 쏙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강인한 살아갈 힘을 얻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비교하면 틀림없이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의 공교육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그에 비해 전혀 살아갈 힘도 학력도 신장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실은 아이들에게 고행의 강요라는 교육 방침 자체가 성장의 기세를 멎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헝가리 태생의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몰입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몰입 이론을 정립해왔다. 몰입이라는 것은 무아지경으로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별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극히 얕은 몰입부터 종교적인 지고체험과 같은 매우 깊은 몰입까지 여러 현상이 있다. 일정 이상의 깊은 몰입에 들어가면 인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 능력을 발휘한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내발적 동기에 의거하여 행동한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 행동의 대부분은 욕망이 얽혀 있고 외부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등의 외발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의 환경과 교육에 의해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 마음이 외발적 동기에 지배당하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즉, 내발적 동기가 억압당하기 때문에 몰입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을 때 몰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반면에 놀이나 취미에 몰두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몰입을 할 수 있다. 그린버그가 아이들을 철저히 놀게 하는 것을 서드베리 학교의 방침으로 삼은 것은 몰입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습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실컷 논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높아져 교사와 상의 후 스스로 수업을 기획한다. 즉, 내발적 동기에 의거하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몰입에 들어가기 쉬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극도로 높아진다. 사실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울 수학 내용은 24시간 정도면 완벽하게 익힌다고 한다. 매일 오랜 시간 공부하는 아이보다 철저하게 놀면서 몰입을 익힌 아이가 비록 공부한 시간은 짧아도 긴 안목으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많은 교육 행정 담당자들은 강제적이면서 비효율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 몰입을 체험하지 못했다. 당연히 몰입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나는 가나가와현 치가사키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는 인가가 거의 없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 가운데 비밀기지를 만들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았다. 숙제나 학원이 없는 한가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실컷 놀면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서드베리 학교에서 시행한 것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한 것이다. 소니에 재직할 당시에는 CD, 뉴스, 워크스테이션, 아이보, 애견 로봇 등의 개발을 주도했다. 그때 팀 전체가 몰입에 빠져 불타는 집단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체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팀 전체가 몰입하게 이끈 동기는 모두 어린 시절의 치가사키의 소나무 숲에서의 경험 덕분이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몰입 체험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변한다. 불타는 집단이라고 하면 팀원 전체가 열심히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모습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가 확 바뀌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팀원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고조되어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나 어떤 곤란한 상황에 부딪혀도 돌파할 수 있다. 게다가 꼭 필요한 사람을 적당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는 등 운까지도 좋아진다. 이는 합리성의 범위를 조금 벗어난 일종의 미신적인 현상이다. 그 성과 역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존이라고 부른다. 연습할 때보다 훨씬 좋은 플레이를 하여 기적적으로 게임을 전개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강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물리치고 기적의 월드컵 4강 위협을 달성했다. 준결승전인 독일전에서 아깝게 패했지만 기백이 담긴 플레이와 마지막까지 잃지 않은 집중력, 실수한 선수를 위로하며 함께했던 눈물의 팀워크는 나라 전체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 당시 모든 경기는 모두 존에 들어간 불타는 집단 상태가 되었다. 실직 상태였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필요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 인맥과 학연을 떠나 무명에 가까웠던 실력 있는 선수들을 발탁해 그들을 몰입에 들어가게 하였고 그는 감독 부임 후 1년 6개월 만에 멋진 결실을 맺은 것이다. 몰입에는 그런 힘이 있다. 단 어린 시절에 몰입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불타는 집단형 매니지먼트 하에서도 쉽게 몰입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프로 축구 선수라면 틀림없이 어린 시절에 무아지경으로 공을 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와 학원으로 밤낮 공부만 한 수험 전쟁의 희생자는 평생 몰입이나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다. 나의 경험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통합한 새로운 이론에 인텔리전트 다이나믹이라고 이름 붙여진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다. 2004년 이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100수십 명의 엔지니어 중에서 15명의 우수한 인재를 뽑았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프로급의 뮤지션이 4명이었고 취미로 맥주를 만드는 사람이 3명이나 있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놀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이들은 원래 호기심 덩어리여서 여러 가지 일에 강렬한 관심을 보이며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 관심을 가졌을 때 지식을 흡수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효과는 놀랄 정도로 좋아진다. 다니엘 그린버그. 10장 가정 내 보육의 함정. 3장에서 살아갈 힘의 요소로 의지력, 결단력,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 창조력, 감성 등을 제시하였고 7장에서는 서드베리 교육을 소개하면서 인간적 매력, 적극성, 행동력, 바이탈러티, 교섭력 등에 대해 다루었다. 교섭력을 언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타인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힘, 상대가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도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자신과 상대의 입장, 의도, 체면, 감정의 움직임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일을 처리할 때 어디를 공략할지, 어디에서 물러날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균형 감각. 이 밖에 더 세분화하여 나열할 수 있으나 항목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일 뿐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살아갈 힘을 이루는 능력들은 지식으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섭력을 기르기 위해 위에 나열한 항목들을 암기하면 그 능력이 높아질까? 그렇지 않다. 또한 필기시험으로도 평가할 수 없고 교과서로 만들어 가르칠 수도 없다. 정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능력과 교섭력을 기르는 능력을 교육하는 성질은 다를 것이다. 이것이 7장에서 말한 대뇌 심피질이 담당하는 능력과 오래된 뇌가 담당하는 능력의 차이이다. 1살짜리 아기가 엄마에게 안아주세요 하고 의사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해보자. 위에서 세분화한 항목의 기본적인 요소를 참으로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아기는 성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안아달라는 욕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엄마의 표정과 몸짓에서 민감하게 감정 변화를 읽어내고 울거나 매달리거나 떼를 쓰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엄마의 마음을 흔들어 욕구를 관철시키려 한다. 이렇듯 교섭력에 있어서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엄마와 1살짜리 아기가 거의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교섭력의 원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 그 원형의 주변을 공감적으로 경청한다. 객관적 시점을 획득한다 등으로 구체화하면서 확장시켜 어른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교섭력을 획득해가는 것이다. 적극성, 행동력, 바이탈러티 등의 항목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아라면 반드시 원형을 보유하고 있다. 오히려 어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아이를 훈육함으로써 그 능력들을 잃게 만든다. 강제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사회성을 익힌 아이와 몰입을 체험하면서 자발적으로 정상화된 아이는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성과 행동력에 큰 차이가 있다. 훈육에 의해 적극성, 행동력을 한번 잃어버린 아이는 되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업이 진행되는 통상의 교육에서는 적극성, 행동력을 연마할 기회가 거의 없다.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는 서드베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을 원하면 내용을 스스로 기획해야 한다. 즉, 적극성, 행동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수업을 기획하고 수강할 학생을 모집하고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섭력도 잘하게 된다. 미국 인디언의 훈련 중에 칼 한 자루만 쥐고 인가와 떨어진 산에서 100일간 지내는 활동이 있다. 그들은 잘꽃과 불 피울 도구를 만들고 동물을 사냥하여 살아나간다. 맹수나 방울뱀의 공격을 받아도 칼 한 자루로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100일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야성이 살아나고 몰라볼 정도로 늠름해져서 돌아온다고 한다. 바이털러티 훈련은 원래 잠자는 야성을 깨우는 것이다. 앞에 교섭력 항목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든지 바이털러티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한들 그 사람의 능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살아갈 힘의 모든 항목에 해당한다. 즉, 살아갈 힘을 기르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는 교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지식을 주는 교육은 모든 것을 외부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의 욕구를 억압한다. 이에 아이들의 자기 부정감이 자라게 된다. 살아갈 힘의 모든 항목은 자기 긍정감 위에 있으며 자기 부정은 그 토대를 무너뜨린다. 만약 필기시험에 의해 대뇌의 심피질이 먼저 활성화되면 오래된 뇌의 활동이 억압된다. 최악의 경우는 오래된 뇌가 발달해야 할 시기인 유아기부터 글자나 계산을 가르치고 심피질을 단련시켜 오래된 뇌 발달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장한 후에 오래된 뇌를 단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유아기와 비교하면 훨씬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오직 자연적으로 끌어내는 교육이 최선의 방법이다. 몰입 상태는 오래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므로 살아갈 힘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유효하다. 살아갈 힘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 0세부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부모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교육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에 전문가가 있으면 아이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예로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의무이고 아이에게는 엄마의 애정이 필요하다는 풍조가 있다. 이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가는 엄마에 대해서 육아를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다. 가정에서만 육아를 하면 엄마는 자신의 자유시간을 만들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나쁜 경우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아이의 살아갈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집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을 정도의 결심이 필요하다. 유아기에 충분히 몰입 체험을 시키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을 끌어내어 오래된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00%의 시간을 아이에게 쏟는 것이 이상적이다. 육아란 상당히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 지능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 등 시설 면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점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는 어린이집이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는 도보로 20분 이내의 장소에 살아갈 힘을 확실히 길러주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인프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에게 직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0세부터의 보육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선 살아갈 힘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론에 익숙한 교사가 많아져야 한다. 이에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11장 아이의 근원적인 상처를 치료하다. 앞장에서 자기 긍정감이 살아갈 힘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감의 요인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탄생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라고 부른다. 엄마의 심신이 건강하면 태아는 자궁 속 양수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면 자궁에 압박을 당하는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그 후 태아는 장시간에 걸쳐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태아는 세상에 나오면 겨우 고통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엄마와의 슬픈 이별을 해야 한다. 실제로 신생아가 자기 자신과 주위 환경을 구별하고 시간, 공간의 개념을 배워 자신이 엄마와 다른 개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일련의 출산에 관련된 체험은 누구에게나 인생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트라우마다. 여기에서 기인하는 자기 부정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은 자궁을 상징하고 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추방당하는 에피소드는 출산을 의미한다고 심리학은 해석한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탄생 트라우마로 해석하는 것이다. 세계 각지의 신화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층 심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리학은 밝혀왔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생고, 노고, 병고, 사고로 풀이한다. 이 중에서 노, 병, 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태어나는 고통을 뜻하는 생고가 근본적인 괴로움의 하나인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나 축복한다. 우리는 탄생을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아기에게 있어서는 자궁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되어 엄마와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엄청난 괴로움이다. 탄생 트라우마는 일생 동안 경험하는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각종 괴로움의 원천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는 우리들의 상식을 넘어 인간의 깊은 수준의 정신작용을 잘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탄생 트라우마를 처음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프로이트의 직속 제자 중 한 명인 오토 랭크이다. 여기서 잠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개척한 심층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하겠다. 표면적 의식 수준의 깊은 곳에 본인은 전혀 감지할 수 없지만 세차게 약동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프로이트는 발견하고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의식과는 의미가 다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란 넓은 의미의 성욕, 유아가 무엇이든 입에 대고 싶어하는 욕구 등을 포함하여 이것을 넓은 의미의 성욕을 중심으로 한 동물적 충동의 저장고라고 생각했다. 유아는 충동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다. 이윽고 부모나 어른의 교육에 의해 아이 나름의 교육관, 도덕관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초자아라고 부른다. 초자아가 확립되면 비로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초자아와 동물적 충동이 심한 갈등을 일으킬 때는 자신의 중심인 자아를 조절하여 외부로 드러나는 언어가 결정된다. 만약 갈등에 의해 성욕이 억제되거나 어그러지면 무의식 수준에서 폭발한 후 몬스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이 정신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성욕 일원설이라 부른다. 랭크가 발견한 탄생 트라우마는 프로이트의 성욕 일원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새로운 측면이다. 이에 랭크는 프로이트 주류파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 격한 논쟁을 벌였다. 결론적으로 랭크의 관점이 받아들여져 심층 심리학의 세계에서 탄생 트라우마는 거의 정설이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탄생 트라우마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존재라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살아갈 힘의 강화는 탄생 트라우마를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탄생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감적 수용, 그것도 무조건적 수용이 필요하다. 나쁜 언행, 거짓말, 곤란한 성격 등까지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존재를 수용해야 한다. 궁극의 수용이란 자궁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진통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태아는 아무 염려나 걱정 없이 자궁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탄생 트라우마는 그 상태가 진동으로 파괴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탄생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궁에 있었을 때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조건적 수용이다. 아이의 성격이 비뚤어지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대부분은 탄생 트라우마가 팽창하여 몬스터가 된 결과이다. 몬스터가 된 이유는 부모나 교사의 애정결핍, 무시, 심한 질책이나 훈육, 체벌 혹은 거짓말이나 모순된 행동 등으로 아이가 혼란을 일으켜 자기 부정감이나 공포감을 키운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책하면 역효과만 생길 뿐 아이들은 더욱 비뚤어져 버린다. 이런 아이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무조건적 수용이다. 교육의 기본이 수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수용이 실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경우가 조건부 수용이다. 부모나 교사는 만약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착하게 행동하면 그러면 포용해 줄게 와 같은 메시지를 언어나 태도로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양육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조건부 수용으로 탄생 트라우마를 치유하거나 경감시킬 수 없다. 살아갈 힘은 강화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과 방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방임은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참기 어려운 아이의 심한 언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다. 즉, 아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나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방임에 의한 무관심을 눈치채면 나를 잘 보라고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일부러 못된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진지하게 혼내는 것도 효과를 발휘한다. 무관심보다는 진지하게 훈계할 때 오히려 아이의 자기 긍정감이 조금은 살아난다. 부모나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를 훈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훈계는 방임에 의한 무관심보다는 훌륭한 양육 방법이지만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이에게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 100%의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아이의 거짓말이나 문제 행동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직시하고 주변의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단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태도보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는 사회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아야 아이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그 아이는 무언가 매우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훈육이 가능해지면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질타하지 않게 된다. 이 정도의 훈련이 없으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이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무조건적 수용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이 함양되면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까? 아이에게 분노를 느끼면 무리해서 억누르지 말고 어느 정도 표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자신을 컨트롤하여 계속해서 분노를 억누르면 그것이 무의식에서 몬스터로 변하여 오히려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가능하면 분노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응시하는 또 한 명의 나를 의식적으로 깨워 의식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분한 애정을 쏟는 것이 정답이다.
많은 부모와 교사가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현재 미숙하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아이와 관계를 가지면 된다. 물론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꾸준히 연마하여 무조건적 수용이 가능한 부모 및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 블록의 제거. 옛날부터 리더는 목소리가 큰 사람 중에서 뽑아라 라는 격언이 있다. 오카다 다케시 전 일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이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 나도 옛날부터 목소리가 큰 여성만을 캡틴으로 뽑아왔군 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크면 지시 전달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격언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대부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억압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목에 블록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뱃속 깊은 곳에서 깊이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블록은 근육의 만성적인 경직이나 근막의 고착으로 겉에서 만져도 알 수 있다. 어깨나 등의 결림도 블록의 일종이다. 일단 블록이 생기면 그것에 관련된 충동은 자동적으로 억제되어 더 이상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목의 블록은 본인도 깨닫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억압해버린다. 본심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갈등을 내면에 억누르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목에 블록이 생긴 사람은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다. 사이코세라피, 즉 정신요법의 세라피스트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을 초커, 즉 스스로 목을 조르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억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증상을 호소한다. 뱃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목에 블록이 없다. 즉,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해온 사람이다.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심리학은 오랫동안 신체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정신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정신적인 갈등으로 신체에 블록이 생긴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프로이트의 직속 제자 중 한 사람인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 윌리엄 라이히이다. 그는 기공법에서 말하는 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발견하여 오르곤 에너지라고 명명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이 블록에 의해 방해받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또한 프로이트의 성욕 이론론을 더욱 확장하여 근대 문명 사회에서 억압되고 있는 성을 해방하면 사회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너무나 과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로이트가 몬스터화한 성욕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한 데에 반해 라이히는 순수한 성욕이 몬스터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주목하였다. 라이히의 주장은 최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기 에너지를 전제로 한 그의 이론은 프로이트 주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그는 오스트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는 ORAC, 즉 기 집적 장치를 발명하여 그것을 이용한 병 치료를 연구했다. 또한 기상 제어나 UFO 등 조금 색다른 분야의 연구를 추진했다. 결국 ORAC가 법률 위반으로 걸려 감금당하고 옥사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성과는 대체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비해 후반의 연구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다. 연구 자세도 서서히 완고해지고 독단적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처음에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배제되었던 기에너지 관련 이론이 중국의 기공법에 의해 재인식되어 지지를 받게 되었다.
지금도 라이히언이라고 불리는 열광적인 라이히 신봉자가 상당히 있다. 이들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분방하게 살고 개성 풍부한 자기 표현을 목표로 삼는다. 닐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눈을 돌린 이후 주목한 이론이 라이히 심리학이다. 그 영향으로 닐의 썸머힐 학교도 성에 관해서는 개방적인 경향이 있어 영국의 보수적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이처럼 닐이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근원에 집중한 것은 라이히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라이히의 직속 제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알렉산더 로웨는 블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연구하여 여러 병적 증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책에는 바이오 에너제틱이라고 불린다. 그는 그림 9와 같이 인간을 세 가지 의미의 에너지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해석한다. 앞에서 서술한 목의 블록은 하고 싶은 말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고계와 정동계의 연계성을 방해한다. 그러면 머리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거기에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정동의 뚜껑을 씌우는 것에 가깝다. 다음으로 로웨는 정동계와 신경계를 갈라놓는 횡격막의 블록을 언급하였다. 아이가 울 때는 횡격막을 있는 대로 사용하여 울어제낀다. 그러나 성인은 소리 높여 우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 조용히 눈물만 흘린다. 로웨는 횡격막에 블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동계와 신체계가 분리되면 정동은 밖으로 해방되기 어려워진다. 사고계와 신체계를 분리하는 블록은 목 뒤쪽에 만들어진다. 목 뒤쪽에 블록이 생기면 생각은 많지만 전혀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사고계, 신체계, 정동계 용어는 본서의 의도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로웨는 각각을 뇌신경계, 근육골격계, 감정 내장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뇌신경계는 피부나 오감을 포함하고 있지만 에너지 센터에서 머리로 대표된다. 근육골격계는 혈액의 흐름을 포함한 전신을 말하는데 에너지 센터의 부위는 등뼈로 대표된다. 또한 걱정거리가 있으면 속이 쓰리다 등 감정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내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감정을 담당하는 에너지 센터는 소장, 대장을 중심으로 한 내장이다. 로웨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는 에너지의 충전, 즉 흥분과 방전, 즉 쾌락의 연속인데 블록의 존재가 그 사이클을 방해한다고 했다. 에너지 방전 상태는 자유로운 신체의 움직임과 감정의 발로, 해방적인 섹스 등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에게 살아있는 기쁨으로 확실히 경험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아래 방향으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를 필요가 있다. 이 상태를 그라운딩 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에 대한 로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라운딩이란 무엇인가? 1. 땅에 발을 딛는다. 2. 대지에 뿌리를 내린다. 3. 견고한 기반에 사람을 내려놓는다. 4. 지면과의 감정적 또는 에너지 접촉을 확립한다. 5.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6.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다. 7. 자신의 근본 실존에 접한다. 8.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9. 신체, 섹슈얼리티와 연결되어 있다. 10. 기쁨,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다. 11. 담력이 있다. 12.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저력 혹은 살아갈 힘의 한 요소로 대지를 두 발로 단단히 딛고 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로웬의 그라운딩 개념을 빌린 것이다. 그라운딩의 개념은 살아갈 힘과 거의 유사하다. 그라운딩의 개념 중에 7번 자신의 근본 실존은 코어로 표시된다. 이는 또 한 명의 나라고 부른 개념과 거의 흡사하다. 궁극적으로 로웬은 코어와 어떻게 하면 접촉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코어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에너지 센터 각각이 활성화되어 균형이 잡혀야 한다. 그러면 블록이 해소되고 서로 연계가 잘 된다고 보았다. 블록은 그림 9에 제시된 세 곳 외에 온몸에 걸쳐 있다. 이 패턴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격의 갑옷으로 불린다. 예를 들면 사람은 분노를 느끼면 냅다 치고 싶은 충동이 솟구쳐 오른다. 그것이 억압당하면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표출되지 않지만 근육에는 쳐라라는 명령과 멈춰라는 상호 모순된 명령이 전달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근육에 만성적 긴장이 일어나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어깨에, 왼손잡이는 왼쪽 어깨에 블록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간장병과 심장병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설도 있다. 흔히 간장을 분노의 장기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통이나 돌발성 요통은 젊은 시절에 억압한 성에 의해 허리 주위에 생긴 블록의 영향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로웬의 의견을 참고하여 나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를 노래와 춤과 기도 이렇게 세 가지라고 집약했다. 로웬의 표현을 빌리면 노래와 춤도 에너지 충전, 즉 흥분에 해당한다. 뱃속에서 소리를 내면 목 블록과 횡격막 블록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노래를 부를 때는 내쉬는 숨이 길고 들이쉬는 숨이 짧아지기 때문에 의식을 진정시키고 사고계의 폭주를 막는 효과가 있다. 춤은 신체계를 통한 감정의 해방이다. 신체 전체에 여러 가지 블록 해방의 효과가 있다. 전신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춤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노래와 춤을 교육에 도입할 때는 스킬 향상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피아노 학원이나 댄스 학원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이토 기미코의 그림 지도처럼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노래나 춤으로 표현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동물이나 폭풍 등을 몸으로 표현하는 율동, 즉흥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자유 표현, 리듬을 신체로 표현하는 리드미크, 슈타이너 교육에 유리드미 등이 있다.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원주민들은 자주 의식을 거행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노래와 춤, 기도가 있다. 인류는 매머드를 사냥하던 태고적부터 이 세 가지 요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 이 때문에 심신이 균형을 이뤘던 것이 아닐까? 근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고계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서 정동계와 신체계의 발육이 더딘 경향이 생겼다. 노래와 춤이 줄어들었다. 특히 기도는 압도적으로 적어졌다. 기도는 명상이다. 명상에 의해 대뇌 심피질은 안정되고 오래된 뇌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몬스터들이 진정되며 또 한 명의 나가 눈을 뜬다.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명상을 교육에 도입하면 좋겠다. 21. 내면에 있는 야성 되살리기. 미국 인디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부국을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후 약 200년 동안 극단적인 동화 정책을 펴왔다. 초기에는 유아기부터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기숙사가 있는 미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시켰다.
기독교 포교와 함께 야만인에게 문명교육을 시행한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 언어를 쓰는 것은 금지하고 서구화되도록 세뇌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교육은 대실패로 끝났다. 젊은이는 무기력해지고 알코올과 약물 의존증이 높아졌으며 많은 범죄자가 생겼다. 지금도 10대 자살률이 백인의 두서너 배에 이른다. 즉, 살아갈 힘을 완벽하게 파괴시킨 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한편 정부의 동화 정책을 일체 거부하고 용감하게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디언 마을이 존재한다. 이들은 소수의 집단이지만 척박한 토지를 일궈 약간의 옥수수 등을 재배하며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항상 밝고 정이 많으며 아이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기는 어렵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도 환영받을 것이다. 비록 변변치 못한 음식이라도 대접해 줄 것이고 편히 자고 가길 권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살아갈 힘이 넘쳐난다. 정부파와 정통파 인디언의 차이를 조사하면 살아갈 힘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민족으로서의 긍지이다. 최근에는 인디언 고유의 교육이 허락되어 그들의 언어가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관리의 학교는 백인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주입하고 인디언의 전통을 부정한다. 미신이 많고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도의 지식을 주입한다 해도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다.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잃으면 자기 부정이 강해져 살아갈 힘은 파괴된다. 둘째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 스타일이다. 정부 관리의 학교는 철저하게 주는 교육을 실시했다. 게다가 인디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식을 강제하는 경향이 보다 강했다. 반면에 인디언 정통파 마을에서는 학교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장로를 비롯한 모든 어른이다. 무조건적 수용에 기반한 끌어내는 교육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아이들은 노동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은 시간은 실컷 놀며 서드베리 학교와 마찬가지로 몰입을 충분히 체험한다. 그렇게 자라면 학교에서 배우는 문명 지식이 없더라도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자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진다. 또한 장로의 지도하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인간적으로 성장한다. 많은 백인 젊은이들이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정통파 장로를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장로의 가르침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기초를 연마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문명사회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도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종교가를 포함해도 극히 적다. 문명사회의 학교 교육보다 훨씬 심오한 교육 체계가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전통파 인디언 사회에 내재해 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통적 의식이다. 인디언 사회는 빈번하게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한다. 정부 관리 하에 인디언 집단도 의식은 있지만 형식적이거나 백인을 상대로 한 돈벌이가 목적이다. 반면에 인디언 정통파 의식은 창조주나 모든 생명, 선조의 영 등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매우 엄숙하게 행해진다. 의식은 노래와 춤,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기도의 힘은 언어를 몰라도 감동받을 만큼 강력하다. 네 번째 요소는 대자연과 마주하기이다. 정부 관리 하에 인디언들은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깔끔한 주택을 무상으로 받는다. 즉,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백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들에게 왜 세금을 쓰는지 불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장소가 없다. 거의 백인 사회에서 차단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살아갈 힘을 잃게 되어 일할 곳이 없는 것인지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어슬렁거리거나
게임이나 텔레비전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와 달리 인디언 정통파는 거의 창고 수준의 집에서 산다. 전기, 수도, 가스가 없고 대부분 화장실도 없다. 매일 멀리 떨어진 샘에서 물을 길어와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자연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10장에서 칼 한 자루만 가지고 마을에서 떨어진 숲에서 100여일을 살아야 하는 훈련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훈련은 족장 등 리더가 되기 위한 의식이다. 또한 남자가 15세가 되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도 있다. 이것을 비전 퀘스트, 장래 비전 탐구라고 부른다. 먼저 숲속에 돌을 늘어놓아 제한 구역을 만든다. 거기서 3일 동안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기도와 명상을 하며 지내야 한다. 침낭과 물은 있지만 다른 음식은 없기 때문에 3일간 단식해야 한다. 일상의 떠들썩함을 떠나 오직 홀로 대자연과 마주하는 것에 의해 선조의 영과 창조주와 교류한다. 비전을 보거나 계시를 받는 경우도 많다. 대자연과 마주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왔던 페르소나, 자아, 초자아 등은 의미를 잃는다. 그것들은 사회라는 틀 속에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명백히 사회적 동물이다. 최초의 사회는 모친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부친이나 형제, 다른 가족이 더해진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사회 집단에 참여한다. 동시에 친구끼리의 또래 집단에도 포함된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나 거래처를 포함하여 커다란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 외에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의 모임을 갖기도 한다. 새로운 사회 집단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사회 집단 특유의 풍습이나 규칙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사회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페르소나, 자아, 초자아 등이 연마된다. 그에 따라 자아 정체성, 가치관, 인생의 목적 등도 형성된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에서의 위치,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라나는 것들이다. 반대로 홀로 대자연과 마주할 때 타인의 시선은 없다. 물론 여기서 달아나면 모두에게 비웃음을 살 거야 라는 등 내면에서 의식하고 있는 타인의 눈은 있지만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대상은 압도적 힘을 가진 대자연이다. 그러면 타인의 눈에 의해 자란 페르소나 등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무의식 수준의 몬스터들은 페르소나의 반작용으로 자란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작아진다. 마지막으로 몬스터들 안에 잠들어 있던 또 한 명의 나 혹은 야성의 나가 눈을 뜨고 활동을 시작한다. 즉, 살아갈 힘이 강화되는 것이다. 전통을 버린 정부파 인디언들은 비전 퀘스트와 같이 대자연과 마주할 기회는 거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일 게임만 한다면 살아갈 힘을 잃을 것이다. 현대사회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통파보다 정부파 인디언에 가깝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텔레비전, DVD, 게임, 컴퓨터, 인터넷 등에 접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살아갈 힘을 잃어갈 것이다. 이것들은 현대 문명의 상징이자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아이템이다.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는지가 현대인의 지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접하고 있을 때 대뇌 심피질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자연과 마주하고 있을 때와 같이 야성이 깨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대 문명의 허상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삶에 가까워져야 사람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갈 힘을 찾게 된다. 엔지니어로 42년 동안 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이테크 상품 개발에 쏟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디언 장로의 가르침을 받은 후 가치관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간주의 교육학의 뿌리인 루소는 아이들이 사회의 해독에 물들지 않도록 마을에서 떨어진
대자연 속에서 교육할 것을 주장했다. 그린버그의 서드베리 학교에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정원이 있다. 양식 있는 교육자는 대자연과 마주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콘크리트로 만든 정글과 같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아이들의 살아갈 힘을 끌어내기에 절망적이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페르소나, 자아, 초자아 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타인의 눈을 의식함으로써 형성되어 왔다. 대자연과 진지하게 마주할 때 그것들은 존재의 의의를 잃고 작아진다. 그와 함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몬스터들도 진정된다. 그 결과 또 한 명의 나, 야성의 나, 참 나가 깨어나 살아갈 힘이 강화될 것이다.